5개의 오렌지 씨앗. 1882년에서 1890년 사이에 셜록 홈즈의 사건 기록과 나의 공책을 들춰보면 어느 것을 고르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이하고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다. 이미 공표된 사건들도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못하여 내 친구의 특별한 자질을 세간에 알린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다. 또 그 중에서는 홈즈의 분석적 능력으로도 사건 해결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야기로 따지자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 해결된 사건들도 있어서 이들에 대해 설명하려면 홈즈가 그토록 좋아하는 순수한 논리적 증거보다는 어림 짐작과 추측에 근거해야 하는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해결된 사건의 범주에 드는 것 중에서 그 내용이 몹시 기이하고 결과가 놀라워서 꼭 발표하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다. 물론 그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내가 갖고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1887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났다. 이 12개월간 일어난 사건들을 훑어보면 파라돌 챔버 사건, 가구 창고 지하실에서 호사스러운 클럽을 운영하던 아마추어 거린 협회 사건, 영국 범선인 소피 앤더스노 실종 사건, 그라이스 펜더슨이 우파섬에서 겪은 기이한 모험, 캠버웰 독극물 사건 등이 유난히 눈에 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캠버웰 사건에서 셜록 홈즈는 피살자의 시계바늘을 돌려봄으로써 시계가 2시간 늦춰졌다는 것과 그래서 피살자가 그 시간 안에 침대에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것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리였다. 조만간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설명할 작정이지만 그중 어느 것도 내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사건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때는 9월 말이었다. 추분 무렵에 강풍이 유독 거세게 부는 날이었다. 온종일 바람이 울부짖으며 지나가고 있는 비는 유리창을 두들겨댔다. 거대한 인공도시 런던의 심장부에 있으면서도 잠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에 갇힌 야생 동물처럼 문명의 창살 틈으로 인류를 향해 울부짖는 거대한 원초적 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폭풍우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굴뚝 속에서 어린애처럼 울부짖고 흐느꼈다. 셜록 홈즈는 난로 한쪽에 우울하게 앉아서 사건 기록에 색인을 달고 있었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클라크 러셀의 멋진 해양 소설을 탐독했다. 밖에서 노호하는 강풍이 러셀 소설의 배경이 된 듯 빗소리는 어느새 바닷가의 파도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가 친정집에 잠깐 갔기 때문에 나는 며칠 동안 다시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홈즈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게, 초인종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밤에 누가 왔지? 자네 친구인가 보지? 나한테 친구라곤 자네뿐이네. 그는 대답했다. 난 누가 집에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그럼 의뢰인인가?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날, 이런 시간에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엔 주인 아주머니 친구가 놀러 온 것 같은데. 그러나 셜록 홈즈의 추측은 틀렸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노크 소리가 났다. 홈즈는 긴팔을 뻗어 옆에 있던 등잔을 집어들고 손님이 앉을 빈 의자 쪽으로 불을 비추고는 들어오라고 말했다. 손님은 22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말끔하게 가꾼 외모에 단정한 매무새, 그리고 어딘가 기품있고 세련된 태도가 엿보였다. 손에 들고 있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과 반짝거리는 긴 우비는 그가 악천후를 뚫고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등잔 불빛 속에서 그는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두 눈에는 질식할 듯한 불안이 어려 있었다. 죄송하단 말을 해야겠군요. 젊은이는 금태 코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두 분께 방해가 된 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아늑한 방 안에 염치없게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다니. 비옷과 우산을 이리 주시오. 홈즈는 말했다. 여기 걸어놓으면 금방 마를 겁니다. 보아하니 남서부에서 오신 것 같군. 예, 호샴에서 왔습니다. 구두코에 점토와 백악질이 같이 묻어있는 걸 보니 분명히 알겠군요. 전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거야 쉽지. 그리고 도움도. 그건 항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오. 홈즈 선생님,
저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트렌더 가스트 소령님은 선생님이 탱커비 클럽 스캔들에서 소령님의 누명을 어떻게 벗겨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지요. 아, 그렇소. 소령은 카드를 칠 때 속임수를 쓴다는 누명을 쓴 적이 있죠. 소령님 얘기로는 선생님은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나를 과대평가한 거요.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4번 실패했소. 3번은 남자한테 당하고 1번은 여자한테 당했지. 하지만 성공 사례와 비교한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 해결에 되게 성공했던 건 사실이요. 그럼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그 의자를 난로 앞으로 바짝 끌어당기고 무슨 문제인지 말해 주시구려.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넘어온 사건 중에 흔한 건 없었소. 나는 탐정계의 대법원 최종심이니까. 하지만 선생님께서 과연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보다 더 괴기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꽤나 궁금증을 자극하는구려. 핵심적인 사실을 차근차근 말해보시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질문하겠소. 청년의 의자를 끌어당기고 젖은 발을 불 앞으로 내밀었다. 저는 존 오펜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은 이 끔찍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핵심은 상속 문제인데 선생님께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얘기를 처음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아드님을 2분 두셨죠. 한 분은 저에게 백부 되시는 엘리아스이고 한 분은 부친인 조셉입니다. 부친은 컨벤트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되면서 공장이 날로 커졌습니다. 부친은 터지지 않는 오펜쇼 고무 타이어의 특허권자였는데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자 비싼 값에 공장을 넘기고 은퇴하셨죠. 엘리아스 백부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백부 말로는 꽤 잘 됐다고 하더군요.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백부는 잭슨 부대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후드 부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령까지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 장군이 항복하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3, 4년 더 살았다고 하죠. 백부는 1869년인가 1870년에 유럽으로 돌아와서 호샴 근처의 서섹스에 작은 영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큰 재산을 모았는데 영국으로 돌아온 것은 흑인들에 대한 혐오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공화당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좀 괴짜이셨죠. 성미가 급한 데다가 화가 나면 상스러운 욕을 퍼붓곤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극도로 꺼리셨어요. 백부는 계속 호샴에서만 사셨습니다. 아마 시내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집 근처에 정원과 목초지를 2-3개 갖고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곤 하셨죠. 하지만 몇 주 동안 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브랜디에 절어 살다시피 했고 담배도 엄청나게 피웠지만 아무 모임에도 안 나갔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형제조차 멀리 하셨죠. 하지만 조카인 저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를 좋아하셨죠. 저를 처음 본 게 제가 12살 때인가였는데 그건 아마 백부가 영국에서 8, 9년 동안 지낸 뒤인 1878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백부는 아버지에게 저랑 같이 살고 싶으니 저를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당신 딴에는 저한테 아주 잘 대해주셨습니다. 술에 취해 있지 않을 때는 저와 주사위 놀이를 하거나 체스를 두는 걸 좋아하셨고 하인이나 상인들에게 저를 당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우셨죠. 그래서 16살 무렵에 저는 사실상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열쇠는 제가 다 보관했기 때문에 저는 백부의 생활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방에든 들어갈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문이 잠겨있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백부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곤 했지만 그런 곳에 있을 법한 낡은 트렁크와 짐꾸러미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죠. 1883년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외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백부의 접시 앞에 놓였지요. 그분에게 편지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은 현찰로 지불했고 친구라곤 전혀 없었으니까요. 인도에서 백부는 편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퐁디쉘이 소인이 찍혔군. 이게 뭐지?
얼른 편지를 뜯자 말라 비틀어진 오렌지 씨앗 5개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백부의 얼굴을 보자 웃음이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백부는 안색이 싹 달라져서 두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는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죠. KKK! 백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 죄에 대한 응보로구나. 큰아버지, 응보라니 그게 뭐죠? 저는 외쳤습니다. 그건 죽음이다. 백부는 이렇게 말하고 두려움에 떠는 저를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집어들고 보니 봉투 안쪽에 고무풀을 바른 부분 바로 위에 빨간 잉크로 K라는 글자 3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밖에는 없었고요. 그토록 공포에 질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다가 한 손에는 녹슨 열쇠를, 다른 손에는 돈개처럼 보이는 작은 청동함을 들고 내려오는 백부를 만났습니다. 백부가 들고 있는 열쇠는 문제의 다락방 열쇠임에 틀림없었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백부는 욕설을 내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메리한테 오늘 내 방에 불을 지피라고 일러라. 그리고 호샴의 변호사 포뎀을 불러와라.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자 삼촌방으로 올라오라는 전가를 받았죠. 벽난로에선 불이 한창 타고 있었는데 종이를 태웠는지 제 바지에는 푹신한 검은재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뚜껑이 활짝 열린 채 텅 빈 청동함이 놓여 있었죠. 저는 함을 흘끗 쳐다보았다가 아침에 편지 봉투에서 본 것과 똑같은 KKK가 뚜껑에 박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 이제 유언을 하려고 하니 네가 증인이 되다오. 백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지 전체를 내 동생, 즉 네 아버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건 틀림없이 너한테 넘어갈 게다. 너희들이 내 유산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애야,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걸 그냥 흉악한 적에게 넘겨주고 말거라. 너한테 이런 양날의 칼을 물려주게 돼서 미안하다만 나도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구나. 포뎀 씨가 주는 서류에 서명하거라. 저는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고 변호사는 그걸 갖고 돌아갔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한 사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도대체 어찌 된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이 반복되면서 맨 처음에 느꼈던 무서움은 점점 옅어졌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부는 완연히 달라졌죠. 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걸 더욱 심하게 꺼렸습니다. 대개는 당신 방에 틀어박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지내셨지만 가끔씩 술에 취해서 호기롭게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총을 든 채 정원을 돌아다니며 나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인간이든 악마든 나를 양처럼 우리에 가둬두지는 못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작이 지나간 뒤에는 더 이상 영혼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와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이런 때는 아무리 매섭게 추운 날이라도 그분의 얼굴이 방금 세수한 사람처럼 땀으로 번들거렸죠. 홈즈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백부는 술에 취한 채 또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원에 녹색 거품이 떠있는 작은 연못에 엎어진 채로 발견되었죠. 몸에 외상은 전혀 없었고 연못의 깊이는 60c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시 배심에선 평소 그분의 기행을 고려해서 자살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부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에 집착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종결되었고 영지와 14,000파운드가량의 예금은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잠깐, 홈즈가 끼어들었다. 이 사건은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예에 속할 것 같소. 백부께서 문제의 편지를 받은 날과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오. 편지를 받은 건 1883년 3월 10일이고 백부께서 돌아가신 건 7주 뒤인 5월 2일 밤이었습니다.
고맙소. 그럼 계속하시오. 아버지는 호샴 영지를 물려받은 뒤에 제 부탁에 따라 항상 잠겨있던 문제의 다락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우린 거기서 청동함을 찾아냈지만 내용물은 이미 완전히 파기된 상태였죠. 뚜껑 안쪽에 KKK라는 머리 글자 밑에는 편지, 비망록, 영수증 및 명단이라고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백부가 파기한 서류가 바로 이것일 거라고 짐작했죠. 다락방에는 백부의 미국 생활에 관한 기록과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빼면 별로 중요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북전쟁 시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걸 보니 백부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서 용감한 병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나머지는 전후 남부의 재건 시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백부는 북부에서 파견된 뜨내기 정치가들에게 반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호샴에서 살게 된 것은 1884년 초였고 그 해 말까지 만사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1885년 1월 4일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 막 뜯은 편지 봉투를 다른 손에는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을 들고 계셨죠. 아버지는 항상 내 얘기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똑같은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자 무섭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얘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아버지는 더듬거리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 안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KKK예요. 아버지는 봉투 안쪽을 바라보았죠. 정말 그렇구나.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쓰여져 있는 건 뭐지? 서류를 해시계 위에 올려놓아라.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니 그렇게 쓰여 있더군요. 서류라니, 해시계라니. 아버지는 물었죠. 해시계라면 정원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시계는 그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서류라면 이미 폐기된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흥! 아버지는 용기를 짜냈습니다. 여기는 문명국가다. 이런 광대짓거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건 어디서 온 거냐? 던디에서요. 저는 소인을 흘끗 보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놈이 장난친 게 틀림없다. 대간절 해시계나 서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이따위 바보 같은 얘기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니야. 그래봤자 비웃음만 살 거다.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테다. 그럼 제가 할까요? 안 돼.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때문에 법석을 떨 생각은 없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었죠. 그분은 고집불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포츠타운 힐 요새의 지휘관으로 있는 오랜 친구 프리바디 소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것을 내심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집을 떠나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프리바디 소령한테서 속히 와달라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대에 흔한 깊은 백악갱 속으로 추락해서 두개골이 깨지는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급히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해질녘에 페어햄에서 돌아오다가 그곳 지리를 잘 모르는 탓에 울타리도 없이 방치된 백악갱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시 배심에선 지체 없이 사고사라는 판결이 나왔죠. 저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보았지만 계획적 살인을 암시하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싸운 흔적도 발자국도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 그 일대에서 낯선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심한 불안을 느꼈고 아버지가 어떤 구역질 나는 음모에 희생되었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불길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선 왜 그 집을 처분하지 않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이 어떤 식으로든 백부가 미국에서 겪은 일과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가든 위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1885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 2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샴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면서 점점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가족에게 내린 저주가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닐까 했던 거죠. 하지만 너무 성급히 안심했나 봅니다. 어제 아침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죠.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청년은 조끼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탁탁 털었다. 말라 비틀어진 오렌지 씨앗 5개가 탁자 위로 떨어졌다. 이게 그 봉투입니다. 청년은 말을 계속했다. 런던 동부지구에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아버지가 받은 편지와 똑같은 말이 쓰여 있고요. KKK. 그리고 서류를 해시계 위에 올려놓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소? 홈즈가 물었다. 아무 일도. 솔직히 말하면. 청년은 희고 여윈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뱀이 다가오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고 있는 토끼가 된 기분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저항해봤자 소용없는 악마의 소나기에 붙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조심해도 제 몸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는 혀를 찼다. 젊은이, 지금은 행동할 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고 말 거요. 힘과 용기를 갖는 것만이 살 길이지.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경찰을 찾아갔더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얘기를 웃으며 듣더군요. 경찰서에서 만난 경위는 우리 집에 날라온 편지가 모두 장난이고 아버지와 백부의 죽음은 검시 배심이 판단한 대로 경고 편지와 무관한 사고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홈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휘두르며 외쳤다. 형편없는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그래도 경찰관 한 명을 저희 집으로 파견해 주었죠. 그럼 오늘 밤에 그 경찰과와 같이 온 거요? 아니요. 그의 임무는 집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홈즈가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고는 외쳤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올 게 아니었소. 왜 무엇보다 당장 나에게 오지 않은 거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에야 프렌더 가스트 소령님에게 하소연했다가 선생님께 가보라는 충고를 들었던 겁니다. 당신이 편지를 받은 지 벌써 이틀이 다 돼가오. 우린 진작 행동했어야 했소.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도움이 될 만한 증거물이나 단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존 오펜쇼가 말했다. 그는 외투 주머니를 뒤져 색깔이 바랜 청색 종이를 한 장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유품입니다. 청년은 말했다. 백부가 서류를 태우던 날 저는 벽난로의 재 속에서 바로 이런 색깔의 종이가 타다 남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의 방에서 이걸 발견했을 때 백부가 파기한 서류의 일부분이라는 거 알았죠. 하지만 여기서 오렌지 씨앗을 언급한 부분을 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이게 백부가 쓴 일지의 한 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체가 백부 것임에 틀림없거든요. 홈즈는 등잔불을 끌어당겼고 우리 둘은 고개를 맞대고 종이를 살펴보았다. 가장자리에 뜯겨진 흔적으로 보아 공책에서 찢어진 것이 분명했다. 맨 위에는 1869년 3월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4일, 허드슨 도착. 똑같은 강령. 7일, 세인트 오거스틴의 맥컬리. 페러모어. 존 스웨인에게 오렌지 씨앗 발송. 9일, 맥컬리 제거. 10일, 존 스웨인 제거. 12일, 페러모어 방문. 원만히 해결. 고맙소. 홈즈는 종이를 접어서 손님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소.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시간도 아껴야 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행동에 돌입하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일은 오직 하나요.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하오. 당신이 보여준 종이 쪽지를 아까 말한 청동함에 넣으시오. 그리고 숙부가 서류를 이미 태워버렸고 남은 것은 이것뿐이라는 메모를 써서 함에 같이 넣으시오. 믿음이 가도록 잘 써야 하오. 그런 다음에 놈들 지시대로 함을 해시계 위에 올려놓으시오. 알아듣겠소?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 복수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오. 복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들은 이미 그물을 쳐놓았고 우리는 이제야 그물을 짜야 하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오. 수수께끼를 풀고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처벌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오. 감사합니다. 청년은 일어서서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반드시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각을 천금같이 여기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돌보시오. 현실적인 위험이 임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집에는 어떻게 갈 거요? 워털루역에서 기차로 갈 겁니다. 아직 9시가 채 안 됐소. 거리는 아직도 붐빌 테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요. 하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총을 갖고 왔습니다. 잘했소. 나는 내일 당장 수사에 착수할 거요. 그럼 호샴에서 뵐 수 있겠군요. 아니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곳은 런던이요. 여기서 그걸 찾아볼 생각이요. 그럼 저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청동함과 서류에 관한 소식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그대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청년은 손을 흔들고 방을 나갔다. 밖에선 여전히 폭풍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빗줄기는 거세게 창문을 두들겼다. 강풍을 타고 해초가닥이 날아와 몸에 휘감기듯 이상하고 야만적인 이야기가 미쳐 날뛰는 폭풍우를 타고 날아왔다가 다시 폭풍 속으로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셜록 홈즈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새빨갛게 달아오른 난로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파이프에 불을 붙인 다음 의자에 몸을 파묻고 담배 연기가 푸른 고리 모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왓슨, 여태껏 이보다 더 괴기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 내 사람의 서명은 빼야지. 그렇군. 그건 빼고. 하지만 존 오펜쇼라는 청년은 쇼토 형제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자네는 그 위험한 상태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고 있나? 어떤 위험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럼 그게 뭔가? 대관절 KKK라는 자가 누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불운한 가족을 쫓고 있는 거지? 셜록 홈즈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 끝을 맞댔다. 이상적인 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라면 온갖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그것에 이르게 된 모든 사건의 연쇄뿐 아니라 파생되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추론해낼 수 있을 걸세. 퀴비에가 뼈 하나만 가지고도 심사숙고 끝에 동물의 전체 모습을 올바르게 묘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사건들의 연쇄에서 하나의 고리를 속속들이 이해한 관찰자라면 전후의 다른 고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하지. 하지만 우리는 아직 순수한 논리만으로 결과를 추론해내지는 못하고 있어. 우리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감각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당황할 정도지. 하지만 이런 논리적 능력을 최고도로 연마하려면 자신의 지식 전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그건 아주 특이한 기록이었지. 나는 거기에 철학, 천문학, 정치학에 대한 자네의 지식은 아주 없다고 표시했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식물학에 대한 지식은 편차가 심하고 지질학은 80km 이내의 지역에서 묻혀온 흙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이고 화학적 지식은 해박하고 해부학적 지식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범죄 관련 문헌에 관해서는 조예가 깊고 바이올린 연주에도 능하다고 했네. 게다가 자네는 복싱, 검도, 실용법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자이고 코카인과 담배 중독자이기도 하지. 이상이 자네에 대한 나의 분석의 핵심이었을 걸세. 홈즈는 코카인과 담배에 관한 항목에 이르자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때도 말했지만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 사용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채워 넣어야 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서재에 차곡차곡 정리해놓고 말이야. 그런데 오늘 밤에 들어온 것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어. 미안하지만 그 옆에 선반에 있는 미국 백과사전에서 K 항목을 찾아주지 않겠나? 고맙네. 이제 상황을 차근차근 검토해보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는지 보기로 하지.
먼저 우리는 청년의 백부인 오펜쇼 대령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네. 그만한 연배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리도 없지만 플로리다의 매혹적인 기후와 영국 시골 지역의 외로운 삶을 흔쾌히 맞바꿨을 리는 없었을 테니까. 오펜쇼 대령이 영국에서 극단적인 집거 생활을 했던 것은 아마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두려웠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령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지. 대령이 두려워했던 것의 실체에 관해서는 그 자신과 두 상속자에게 날라온 저 무서운 편지를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네. 그런데 자네는 그 세 통의 편지에 어디 소인이 찍혀 있었는지 기억나나? 첫 번째 편지는 퐁디셰리에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던디, 세 번째는 런던에서 온 것이었지. 동부 런던이지. 그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세 곳이 모두 항구 도시라는 것.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은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 훌륭해. 우리한테는 이미 단서가 생겼군. 편지를 쓴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네. 그러면 이제 다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지. 인도 퐁디셰리의 경우에는 협박 편지가 날라온 지 7주 만에 사건이 터졌네. 스코틀랜드 던디의 경우에는 고작 사나흘밖에 안 걸렸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호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하지만 편지가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지. 그럼 잘 모르겠는걸. 적어도 범인이 탄 배가 범선이었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하지. 놈들은 항상 임무에 착수했을 때 미리 그 특이한 경고 또는 상징물을 발송하는 것 같아. 자네는 던디에서 발송된 경고 편지가 날라온 뒤에 얼마나 신속하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네. 만약 범인이 인도 퐁디셰리에서 증기선을 타고 출발했다면 범인은 편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착했을 걸세. 하지만 사실상 7주가 경과했네. 나는 그 7주가 편지를 실은 우편선과 범인들이 탄 범선 간의 속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네. 그럴듯하군. 아니, 그 이상이야.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네. 그러니 자네는 이제 이번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갈 것인지, 내가 왜 오펜쇼 청년에게 누누이 조심하라고 강조했는지 알 거야. 사건이 터진 것은 항상 범인들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호샴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네. 그런데 이번 편지의 발송지는 런던이었어. 그러니 우리는 시간 여유를 기대할 수 없다네. 맙소사, 그렇게 무자비하게 쫓아다니는 이유가 대체 뭐지? 내가 말했다. 오펜쇼 대령이 가져온 서류가 범선에 탄 일당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물건임에 틀림없어. 나는 범인이 한 명 이상일 거라고 확신하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검시 배심을 깜빡 속여 넘길 정도의 솜씨로 두 사람을 해치우는 게 불가능하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여럿일 거야. 또 대단한 지략과 결단력을 갖춘 자들임에 틀림없네. 그들이 손에 넣으려고 하는 서류는 그 집단의 기록일 거야. 그래서 KKK는 어느 한 사람의 머리 글자가 아니라 한 집단의 상징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집단이지? 자네 혹시... 셜록 홈즈는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들어본 적 없나? 아니, 전혀. 홈즈는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책장을 넘기다가 말했다. 여기 있군. 쿠클럭스 클랜. 소총의 놀이새를 잡아당길 때 나는 소리를 본뜬 이름이라고 한다. 이 무서운 비밀단체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군 출신 병사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남부의 여러 주에서 급속히 지부를 늘려갔다.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의 지부가 유명하다. 이 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띠기도 했으나 주로 흑인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추방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 단체는 폭력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항상 표적으로 삼은 대상자들에게 다소 별나지만 일반적으로 공인된 형상, 참나무의 어린 가지나 멜론 씨앗 또는 오렌지 씨앗을 보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과거의 생각을 부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해야 했다. 정면으로 대항하려 했던 사람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이한 죽음을 맞았다.
이 단체의 물새 틈 없는 조직력과 체계적인 활동 방식으로 인해 이 단체에 저항하고서도 목숨을 건진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아무리 무도한 행위가 저질러졌어도 범인 색출에 성공한 적도 없다. 미국 정부와 남부의 의식 있는 계층이 노력했음에도 이 단체는 오랫동안 위세를 떨쳤다. 1869년 이 단체의 활동은 갑자기 중단되었지만 그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홈즈는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KKK단의 갑작스러운 해체는 오펜쇼 대령이 서류를 들고 미국에서 자취를 감춘 시점과 일치하네. 바로 그것이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어. 오펜쇼 집안 사람들이 줄기차게 추적당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 자네도 그 명단과 일지에 남부의 저명 인사들이 연루된 기록이 있으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걸세. 그들은 아마 그 기록을 되찾기 전까지는 밤에 발 뻗고 자기 힘들 거야. 그러면 아까 그 일지는?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엔 A, B, C에게 오렌지 씨앗 발송이라고 쓰여져 있었네. 그건 말하자면 대상자에게 경고했다는 걸세. 그 다음에는 A와 B를 제거 또는 그 지역에서 추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C를 찾아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아마 C는 흉악한 일을 당했을 거야. 여보게, 우린 이 흉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걸세. 오펜쇼 청년에게 단 하나의 살 길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군. 거기 바이올린 좀 집어주게. 반 시간 정도 연주나 들으면서 저 지독한 날씨와 그보다 더 지독한 인간들의 범죄 행각을 잊어보세나. 다음 날은 날씨가 개었고 태양은 대도시 상공에 드리워진 희뿌연 장막을 뚫고 가냘프게 빛났다. 거실에 나가보니 셜록 홈즈는 벌써 조반을 들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네. 홈즈는 말했다. 오펜쇼 청년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자면 오늘 하루는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서 말이야. 오늘은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물었다. 그건 나의 첫 번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결국은 호샴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호샴에 먼저 가지 않고? 아니, 나는 런던에서 시작할 거야. 초인종을 누르고 한여한테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하게. 나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막 배달된 조간신문을 탁자에서 집어들었다. 그런데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소리쳤다. 홈즈, 이미 늦었네. 아.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군. 어떻게 된 건가? 그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펜쇼라는 이름이 눈에 띄기에 봤더니 기사 제목은 워털루 다리의 비극이군. 내가 한번 읽어보지.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H지구의 워털루 다리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쿡 경관은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물에 첨벙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어젯밤은 폭풍우가 심했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탓에 몇몇 행인들도 나서서 돕긴 했지만 인명구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경보를 울려 수상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시신은 건져냈다. 익사한 젊은 신사의 이름은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편지에 따르면 존 오펜쇼이고 거주지는 호샴 부근이다. 고인은 아마 워털루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증기선 전용 선착장 너머로 실족한 듯하다. 시신의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인은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강변 선착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나는 홈즈가 그렇게 우울하고 약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왓슨, 나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소한 감정이긴 하지만 나는 정말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어. 이 사건은 이제 나의 문제가 되었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무례배들을 응징하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겠어. 날 찾아와 도움을 청한 청년에게 고작 죽음을 선사하다니.
홈즈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채 길고 여윈 손을 신경지 쪽으로 쥐어짜며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창백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가 마침내 소리쳤다. 교환한 것들. 도대체 어떻게 그 친구를 거기로 유인할 수 있었지? 템스 강변은 워털루역으로 가는 직선 경로가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그런 밤이라고 해도 다리 위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왓슨, 결국 누가 이기는지 보세. 난 이제 나가야겠네. 경찰서로? 아니, 나 스스로가 경찰이 되어야 해. 내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경찰이 파리를 잡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나는 하루 종일 환자를 진료하고 저녁 늦게야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셜록 홈즈는 집에 없었다. 그가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온 것은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는 선반에서 빵 덩어리를 집어들더니 물 한 잔과 함께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배가 무척 고팠나 보군. 나는 말을 건넸다. 하루 종일 내리 굶었지. 끼니를 잊고 있었어.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먹었네. 아무것도? 응, 뭘 먹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지. 그런데 일은 잘 됐고. 응. 단서는 잡았나? 이 손에 단단히 움켜쥐고 있지. 머지않아 오펜쇼를 대신해서 복수할 걸세. 왓슨, 놈들의 악마 같은 상징물을 저들에게 도로 돌려주도록 하자고. 어때? 기발한 생각이지. 홈즈는 선반에서 오렌지를 하나 내려 쪼갠 다음 씨를 골라냈다. 그리고 5개의 씨앗을 추려서 편지 봉투에 집어넣었다. 봉투 안쪽에는 SH가 J5에게 라고 쓰고 겉봉에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론스타호, 제임스 커룬 선장 앞이라고 썼다.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해서 놈을 기다리고 있을 걸세. 홈즈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밤잠깨나 설치게 될걸. 오렌지 씨앗은 오펜쇼가 맞은 것과 똑같은 운명의 예고편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커룬 선장이 대체 누군가? 조직의 우두머리일세. 다른 녀석들도 잡을 거야. 하지만 이자가 먼저지. 그런데 이자를 어떻게 추적했지? 홈즈는 날짜와 이름들이 빽빽히 적혀있는 큰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다. 하루 종일 걸렸어. 나는 로이드 선박 등기소에 과거 등기부를 뒤졌다네. 188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도 퐁디셰리 항에서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행적을 쫓으려고 말이야. 그 중에서 론스타호가 금방 눈에 띄었네. 왜냐하면 론스타라는 지명은 런던에서는 사라졌지만 미국의 어느 주에 가서 붙었거든. 텍사스일 거야. 그런가? 잘 모르겠군. 어쨌든 나는 그 배가 미국 국적 선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네. 나는 던디항의 등기부를 찾아보고 론스타호가 1885년 1월에 거기 기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의혹은 확신으로 변했지. 그래서 현재 런던항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조사했네. 그래. 론스타호는 지난주에 여기 도착했더군. 나는 엘버트 부두에 가보고 그 배가 오늘 아침에 조류를 타고 모항인 사바나를 향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레이브샌드로 전문을 보내 알아보니 론스타호가 몇 시간 전에 그곳을 지났다고 하더군. 동풍이 불고 있으니 그 배는 지금쯤 굿 윈스를 지나 화이트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갔을 거야. 그럼 이젠 어떻게 할 건가? 벌써 손을 써놓았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토박이 미국인은 커룬 선장과 2짝패뿐이네. 나머지는 핀란드인과 독일인이지. 또 나는 그 세 사람이 어젯밤에 배에서 내렸다는 사실도 알아냈지. 그 배에 화물을 운반한 하역 인부한테서 얻어낸 정보일세. 범선 론스타호가 미국 사바나 항에 도착할 때쯤 우편선은 이 편지의 배달을 완료할 거야. 그리고 사바나 경찰은 이 세 사람이 영국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라는 전문을 받게 될 테지.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짜놓은 인간의 계획에도 허점은 있으니 존 오펜쇼의 살해범들은 그들 못지않게 교활하고 단호한 인간이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오렌지 씨앗을 끝내 받지 못했다.
그해 추분 무렵의 강풍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사바나에서 론스타호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지만 그런 소식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침내 대서양 항복판에 LS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서진 선미 조각이 파도에 떠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론스타호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전부다.